중체서역 입각해서 1860년대부터 전개된 양무운동은 1895년 벌어진 청일전쟁으로 파탄을 맞습니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중국 지식인들한테 서구로부터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겼어요. 과거처럼 청하의 유일한 중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아시아의 맹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근대화에서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청일전쟁의 패배는 바로 그런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30년을 싸운 양무운동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로 과거에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그 일본한테까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들 안에서는 이제 바꾸자, 무기만 바꾸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 우리의 정신을, 제도 모두를 개혁하자 라고 외치는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 변법파라고 부릅니다. 변법파는 이제 서구를 압도할 만큼 강해진, 서구가 중국을 압도하도록 강해진 원인을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군사력만이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정치 제도가 서구의 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서양을 제대로 배운 일이 있었는가? 서양을 배운다고 말만 했지, 단지 눈에 보이는 증기선, 전기, 기차 이런 것, 총포, 어뢰, 방직 이런 것만 배웠지, 이런 기계류만 도입했지, 정작 이걸 뒷받침해줄 법률, 제도, 정치는 잘 갖추는 일은 꿈에서도 알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서양 배우는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변법파는 이제 전제군주제, 신분질서 등을 넘어서 이제 민권평등, 의회제도, 입헌군주제 등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물제도의 개혁, 법을 바꾸는 것, 변법이 있어야만 서구를 극복하고 중국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변법파의 주장입니다. 전통을 넘어서 모든 문물제도를 바꾸자. 이것이 변법입니다. 그렇다면 변법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근거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변법파들은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역과 음양 개념들을 동원해서 모든 사물은 서로 대립되는 성질인 음과 양을 가진다. 이 음과 양이 상생,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상극, 서로 대립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음과 양이 맞물리면서 세상의 모든 조화들을 이루어낸다 하는 게 음양론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전기가 통하거나 같은 극끼리 만나 불통하는 등의 변화에까지 이어갑니다. 이런 변화는 동서고금 천지에 걸쳐서 불변하는 원칙이다. 음양이 변화, 음양이 상생, 상극하면서 조화를 이루듯이, 전기가 음양이 서로 만나거나 서로 통하듯이, 통하거나 불통하면서 변화를 이루듯이, 이런 변화는 어디서나 통하는 원칙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원칙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한 사회 진화론을 따라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를 그대로 인간 사회에 옮겨놓기도 합니다. 변화하고 진화하지 않는 나라는 마땅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살아남으려면 마땅히 변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죠. 그렇다면 변화의 목표가 민권 평등이고 입헌군주제 수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사상적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다시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찾은 전통은 바로 공자예요. 유교의 시발점, 유교의 창시자 공자를 변법의 아버지로, 변법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공자를 아주 새롭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유이라는 사람이 그려낸 공자는 액벗에 의탁해서 제도를 개혁하신 성인이시다, 제도를 개혁하신 분이다, 이렇게 그려낸 그림이고, 담사동이 그려낸 공자는 이분은 인의 철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창시하신 민주주의자이다, 공자님은 민주주의자다, 이런 겁니다. 특히 담사동이 쓴, 이 청년이 쓴 인하학이라는 책이 변법파들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냅니다. 이 담사동은 인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발전시키면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무엇과 무엇의 소통이냐? 남녀가 소통하고, 군신과 부자 등의 상하가 소통하고, 중국과 외국이 소통하고, 나와 남이 통하는 네 가지의 소통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바로 평등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는 곧 사랑이고, 근본은 소통이고, 소통은 평등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남녀 평등, 상하 평등, 국가 평등, 만민 평등이 다 이인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인에 따라 세워지는 사회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인에 따라 세워지는 사회란 무슨 사회냐? 군주가 없어도 귀천이 평등해져요. 공공의 도리가 밝혀서 균등해져. 천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한 가족 같은 사회, 그런 민주사회가 된다는 것이 담사동의 주장입니다. 이런 민주적 이상사회가 바로 공자님께서 꿈꾸고 이루려 하신 그런 사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담사동은 공자의 도가 담긴 그릇이 그때까지는 전제군주제와 신분질서라는 중국의 그릇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서양의 그릇, 민권평등과 입헌군주제라는 서양의 그릇에서 옮겨 담으려면은 공자의 도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죠. 도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얼마든지 변하고 어디서나 통하며 무엇으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인 거지. 그런 도가 오늘날에도 도가 되려면은 그릇을 바꿔야 된다. 그릇에 맞게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릇이 달라지면은 그릇에 담는 그 내용물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일컬어서 우리는 동도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릇이 달라지면 그릇에 담는 그 내용물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좌절합니다. 좌절. 망했어요. 왜냐? 이 변법파의 지도자들은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신분질서를 민권평등으로 바꾸려는 아주 급격한, 정말 중국 역사를 바꾸는 급진적인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 정치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래로부터 민중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어쩌면은 그 민중들의 힘을 잘 믿지를 못했나 봐요. 개혁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개혁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어야 된다. 백성들은 그 개혁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따르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을 일으켜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시의 황제, 광서제 한 사람에게만 의지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 근대식 학교제도 설립, 서양식 제도 행정개혁 등을 100일 동안 실시했지만 실시 100일 만에 쿠데타가 터집니다. 광서제의 할머니 서태후가 보수파들을 동원해서 광서제를 유폐시켜버리는 쿠데타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광서제가 죽을 때까지 감금당하고 변법파도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처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강유희와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하기 전에 담사동을 만나서 당신도 갑시다 라고 보냈지만 담사동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무슨 말을 하느냐? 모든 나라의 변법은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한 적이 없었다. 피를 흘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변법이 안 되고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변법을 위해 나 담사동부터 피를 흘리겠다. 죽을 자리를 제대로 얻었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33살의 나이로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변법파들의 변법 운동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한계가 있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통을 맴돌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통에 붙박여서 맴돌기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변법파들 역시 유교적인 지식,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그런 유교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원고지신이라는 유교의 방법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잣대로 옛날을 재단해버리는 그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전통 자체가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든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타협을 거부하고 혁명과 공화국을 외치는 세력이 등장하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 반동, 수구, 적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신해의 혁명입니다. 1911년 수몬이 이끄는 혁명 세력들이 우창에서 공개합니다. 우창이라는 곳은 후베이 성, 오늘날의 우한입니다. 우한. 우창, 그 당시 이름은 우창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도시 한커우하고 합쳐서 우한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오늘날 우한은 참 유명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지만은 중국 역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창, 우한에서부터 신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창에서부터 전국에 걸쳐 무장 공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마침내 시황제 이후 2000년을 내려왔던 그 황제라는 이름, 황제라는 존재, 황제의 체제가 중국 역사에서 소멸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첫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는 거죠. 중화민국. 이 사건을 신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의 혁명. 이 시대에 변법파들은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외치면서 중화민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복위시키자라는 복벽운동에까지 가담하면서 쓸쓸하게 만료를 맞습니다. 양모파, 변법파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의 혁명으로 등장한 중화민국,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혼란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끝났어요. 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 참고로 이 191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1911년 신의 혁명을 기점으로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두 중국어 발음에 맞춰 표기합니다. 그래서 손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원이라고 부르고 온세계라고 부르지 않고 위안스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사람. 노회한 정치군인, 정치군벌이었고 변법파들이 무술 변법을 할 때는 변법파를 지지하다가 서태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보수파를 지지해서 변법파를 다 처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위안스카이가 순원과 손을 잡고 공화국의 대총통이 되어 청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통이 돼서는 다시 공화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순원을 축출하고 자기가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황제가 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바로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황제가 되려고 했던 거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일본은 네가 황제가 되고 싶으면 우리에게 이런 이권을 내놓아라 라는 조약을 제시합니다. 바로 21개조입니다. 21개조 요구. 그야말로 전적으로 중국에게 불리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그것을 수락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황제 즉위식을 치르는 데 성공합니다만은 바로 거기서부터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고는 얼마 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그나마 이 인간이 있을 때에는 이 인간이라도 있어서 혼란이 좀 방지가 됐는데 호랑이 없어진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전국으로부터 군벌들이 난립을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난립하는 군벌들로 인해서 중국 대륙은 분열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과학기술 도입도 제도 개혁도 모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전통문화 사상이라는 정신문명 그 자체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밖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7년에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만드는 러시아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중국도 이때 연합군에 참전해서 어떻게든
명목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전국이 됩니다. 승전국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참석을 해서 외국군을 중국에서 철수시켜달라. 독일이 가졌던 산둥반도의 식민지 이권을 반환해달라. 그리고 일본이 제기한 21개조를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만 일본도 승전국이었어요. 그리고 열강이었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요구를 다 묵살됩니다.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 식민지 이권은 일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1개조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냥 외국부는 여전히 중국에 남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열강의 힘에 막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이름만 국가지, 이름만 중화민국이 되었지 사실상 열강의 반식민지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이에 격분한 베이징의 학생들이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부터 5.4 운동이 시작됩니다. 정치운동을 넘어서 전국적인 민중운동, 사상운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바로 이 5.4 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의 근대와 현대를 가르고는 합니다. 이렇게 세계와 중국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자기 반성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양무운동, 변법운동, 중화민국 모두 실패했다. 모든 것을 반성해야 된다. 중국 전통을 지키면서 서구 문물 사상 결합하라고 했던 것도 반성해야 된다. 중국은 중국이고 서구는 서구일 뿐이다. 중국을 지배해온 그 낡은 문화를 다 깨부수고 결별하려면은 중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서구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를 전반서화라고 불러요. 전반서화. 전반적으로 다 서구화시키자. 바로 이런 입장에서 지식인들로 이 천두슈,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입니다. 후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썼던 사람, 그리고 루신, 중국의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쓸어버리자 공자의 가게를 외치면서 전반서화 운동이 폭발을 하는 거죠. 왜 하필 쓸어버리자 공자의 가게냐?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썩고 병든 전통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다 통틀어서 살펴봤듯이 중국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공자와 유교 그리고 유교 전통의 성리학에서 자기들 통치의 근거를 찾잖아요. 그러니 전반서화론자들은 공자를 구시대의 상징으로 배척할 수밖에 없죠. 배척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뭐냐? 공자의 자리에 무엇을 들여놓아야 되냐? 바로 새선생, 사이언스, 과학, 덕선생, 데모크라시, 민주, 과학과 민주를 들여놓자 라고 외치는 겁니다. 민주와 과학에 입각한 그 서구의 근대성, 서구의 근대 사조를 도입하여서 우리도 서구의 길을 따라서 전적으로 근대화되는 길로 나아가자. 중국의 모든 낡은 전통들을 다 쓸어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낡은 가족제도를 타파하자. 첩을 들여놓는다든가 일부 다처제를 한다든가 이런 옛날식 가족제도를 가부장제의 그 권위를 타파하자. 공권적인 유교 윤리, 가족제도 아래 억압된 부녀자들을 해방시키자. 그들의 인격을 회복시키자. 여성 해방운동, 그리고 민중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자. 그런 책을 만들자. 신문화 운동,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중국어가 탄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그 백화문이라든가 간자체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전반서화론자들이 의지했던 서구 운명 역시도 이미 그 1차 대전을 통해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1차 대전이라는 사태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정말 전 세계에도 엄청난 문명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과학기술이 인류를 무한하게 발전시키고 복지를 이끌어줄 줄 알았던 그 과학기술이 단시간에 무수한 인명을 학살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관총 한 방이면은 싹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니면은 독가스를 퍼부어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이 복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는 국가들도 국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이고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의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켜요. 유학이 중심이 된 동양 문명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그 우월한 정신성을 바탕으로 저급한 서구의 물질 문명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량슈밍, 흉스리, 양술명, 웅신력 등의 사람들로부터 제기됩니다. 이들을 동방문화 본입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반 서가론자들과 동방문화 본입파들의 논쟁이 중국의 1920년대를 지배합니다. 동양 문화와 서구 문화 가운데 어느 쪽이 우월한가? 전통과 현대는 과연 조화될 수 있을까? 과학이 인생 문제에 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놓고 동서문화 논쟁과 과학과 인생과 논쟁이라는 양대 논쟁이 불붙었다는 겁니다. 이런 논쟁의 끝에서 현대신유가라는 학파가 탄생합니다. 현대신유가. 이들은 유학과 서양 철학, 양자 간의 대화, 더 나아가서 융합을 통해서 오늘날도 공자가 말한 그 내성 외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도덕의식과 내면 세계를 고양시켜서 내성을 하여서 이르는 목표는 전과 같은 그런 구체제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학이라는 현대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현대의 외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신유가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현대 신유가의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깊은 내용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하진 않고 그 개요 없이 일단 교양에서 접할 수 있는 만큼의 개요를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존재가 모종삼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모종삼이라는 사람은 유학과 칸트주의를 결합시키는 그런 자기만의 철학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모종삼으로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오늘날 한국의 철학계에도 그리고 미국과 대만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제자들이 학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이라든가 대만의 강동미 같은 사람들이 그 뒤를 잇고요. 이 현대 신유가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 동양 철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만, 홍콩, 미국 등에 다 퍼져 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대화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쉬겠습니다.